해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거를 잘 보면 오른쪽 비정상 장점막 바이러스나 독소나 소화 안 된 그런 글리아딘, 글루텐 조각들이 장의 그 라인을 뚫고 들어가서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기능성 소화불량, 또 뭐 치매 자폐증까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는 조눌린이라는 그 약을 먹고 소변에서 조눌린 성분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새는장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별이 된 사람들을 쭉 늘어나 보니까 아토피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장이 예민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많은 게 유당 과민증, 과당 과민증 이런 거예요. 또 밑에 히스타민 인톨러런스 심텀이라고 해서 히스타민 과민증,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을 제가 그 조사를 해왔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또 새는장 증후군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당과민증을 먼저 보자면은, 유당과민증은 알레르기나 불내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음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 유당 효소가 없으면은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 유당알갱이는 이 유당이 이제 우유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유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유당알갱이는 소장벽을 지나서 대장에서 가스 만드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당 소화 유전자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전 인구의 75%는 나이 들면서 점점 꺼져갑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는 먹을 수 있던 우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유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즉 유당의 10 내지 15% 정도만 소화되고 나머지는 소화가 안 돼서 설사를 하는 거죠. 그중에 설사하시는 분 저도 네. 찬우유 마시면 설사하는데 따뜻하게 곁에 먹으면 예, 이 유당알갱이가 그대로 패스가 되면 찬우유는 분해가 되면은 설사 안 하는 거고. 난 우유와 상관없이 설사하는 거예요. 우유 말고 우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유당효소 있으신 거고. 있어요. 어떠세요, 원장님? 그렇죠. 괜찮습니다. 또 젊으신 분들은 설사 안 하시죠? 네. 가끔 하시죠. 유당 분해 요소가 없어진다라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근데 요구르트를 먹는 게 우리가 유산균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요구르트 형태로 들어가면은 장까지 살아가요? 요구르트 그렇죠. 네, 장까지 가죠. 예. 빵, 그러니까 밀가루 빵하고 우유하고 먹는 게 좋지 않나요? 소화를 못 하시는 분이 가끔 더부룩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소화 안 되는 경우 소화 잘 되는 우유 같은 게 이런 유당 효소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네. 예, 이번엔 프룩토스라고 하는 과당을 보겠습니다. 과당은 이미 쪼개진 당 분자이기 때문에 곧장 송장벽으로 직행을 합니다. 과당이 많으면 트립토판을 껴안고 흡수됩니다. 아까 트립토판 뭐였었죠? 예, 필수아미노산. 필수아미노산이죠. 예. 그 해피 호르몬인 세로토닌,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트립토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당 과민증이 우울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사과 6개를 매일 먹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요. 사과 과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사과 6개를 매일 먹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글루트5 예. 과당 수송체죠. 이게 문제를 겪게 되는데 설사와 복통,
또는 장기적인 우울증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철 과일을 하루 25g 섭취하고 차에 꿀을 타 먹었던 옛날보다 하우스 재배 과일로 인해 이미 3배가 넘는 80%의 과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80g.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우스 재배 때문에 과일을 되게 많이 섭취하게 되고 싸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폭식하고 군것질을 더하게 되는데, 과일보다는 이제는 뭐 드레싱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가공식품에도 이제 옥수당 시럽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과당, 포도당, 시럽 등이 첨가돼서 그게 우리의 과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조 기술 개발에 따라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그게 요새 한때 올리고당 같은 것들이 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죠. 그거 우리 아직도 많이 먹고는 있는데 감미료로서 이용이 급격히 발전되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근데 현재 세계 각국의 식품 감미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HFCS 이게 약자로 보니까 하이 프룩토스 콘 시럽이라고 하는 옥수당 시럽을 얘기하는 거죠. HS 그거를 이제 42% 갖고 있으면 40이라고 HFCS 40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HFCS는 1967년에 개발되어 가지고 77년에는 55까지 올라갔고요. 55%가 되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HFCS 55의 개발은 식품 산업의 감미 원료 활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랑은 어떻게 되죠? 코카콜라 제로에 들어가는 당, 뭐지? 솔비톨. 그거는 이거랑 이런 거에서 추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과당이죠. 과당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 뺀다고 코카콜라를 제로로 먹는 거는 좀 권하지 않을 만한, 옛날에야 뭐 설탕 피한다고 뭐 그러니까요. 좋아하지만 이것도 기전이 그 밑에 적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과당이 식후 혈당 수치를 거의 증가시키지 않아 포만감을 나타내기가 어려우며, 과당 함유 식사는 포도당 함유 식사보다도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 억제율이 낮고, 이 그렐린이 분비되면은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당 함유 식사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죠. 그렐린 분비는 식욕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구나. 우리가 배고프면 그렐린이 막 나오네. 그러면서 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억제가 렙틴이에요. 렙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렐린은 이제 먹고 싶어하게 하는 거고, 렙틴은 먹지 마라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과당은 만복 포만감 중추 자극률이 굉장히 감소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식품 섭취량을 높이기 때문에 과당 자체가 이렇게 살이 찌기도 하지만은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을 많이 들게 해서 더 살이 찌게 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복부지방이나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굉장히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먹는 것 꼼꼼히 신경 쓸 필요도 있다. 하루 식단이 아침엔 콘프레이크, 점심엔 잔치국수, 저녁엔 케첩과 드레싱을 잔뜩 넣은 샐러드와 치킨 맥주를 먹었다고 치면 우리는 딱 이것만 보면은 좀 잘 먹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도 밀가루, 결국은 점심에도 밀가루, 저녁에도 밀가루. 오늘 저도 콘프레이크를 점심 때 먹었는데 그게 그 자연드림에서 나온 무슨 근데 되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 잡고 그렇게 돼 있는 콘프레이크더라고요. 맛은 되게 없어요. 근데 맛없는 게 이게 영양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또 밀가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치킨에다가 맥주에다가 여기에 또 모두 과당이 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복통, 잦은 무름변, 피로감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대 문명의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지만 건강 보조제까지 챙겨 먹는 사람들은 짜증이 날 지경이다. 과민증 진단을 받으면 먹지 않으면 된다. 마치 독이라도 든 것처럼 과도한 반응은 안 좋다. 약간의 소스, 한 조각의 호밀빵에다가 과일 후식 정도는 먹어도 되는 충분한 효소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타민,
인톨러란스 심튼이라고 그래가지고 히스타민은 제가 좀 잘 압니다. 비염이기 때문에. 히스타민 감기 걸렸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알레르기 비염에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이고 위험약에도 종류가 다르지만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물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불내성, 그러니까 내연성, 저게 내구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성이 타성이 생겨가지고 히스타민이 많이 들은 음식으로는 치즈, 와인, 가공육과 같이 오랫동안 발효한 식품입니다. 생물에 의해 오염된 식품에 많이 있게 되는데 히스타민, 티나민, 퓨트레신과 카다베린이 많으면 위생 상태가 이게 발효와 부패는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발효는 부패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만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이 들어오면은 그게 곧 부패로 이어집니다. 예. 설사, 두통, 비결막염 증세, 천식 증세, 저혈압, 부정맥,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2가지 이상이고 히스타민의 혈중 농도가 0.3에서 1.0 ng/ml 뭐라고 멋있게 읽어야 되는데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인데 이 수치를 넘으면 증상이 유발된다. 1 내지 2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면은 위산액이 증가하고 심박동이 빨라지면 3 내지 5 나노그램이면 두통, 얼굴, 홍조,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6 내지 8 나노그램이면 혈압이 떨어지고 7 내지 10이면 기관지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와, 이게 그래가지고 호흡 곤란이 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제가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연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끝나고 회의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없죠, 여기는? 김치 와야 되네. 그러니까요. 저기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오늘의 강의가 그 위장관부터 식도, 구강부터 식도 지나서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그 다음에 항문까지 쭉 소화기관에 대해서 해부학과 기능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는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예. 그리고 나머지 6대 영양소 하면은 식이섬유가 있고 비타민이 있고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쓰진 않았지만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변비랑 무슨 그 위식도 역류증, 그 다음에 구토 얘기하면서 식이섬유는 계속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 미네랄과 비타민의 중요성을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타민은 지용성은 A과 그 다음에 D가 있죠. 유명하게.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 B와 C는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B콤이라는 약을 먹으면 소변이 노래요. 수용성은 아무리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A, D, 그 다음에 E는 쌓여요. 그래서 E는 토코페롤에서 유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A는 당근에서 나오는 뭐 베타 카로틴에서 A가 되는 거고, 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볕에서 그 우리가 인체에서 받으면 25 뭐 OH 이거 하이드록실기라고 하는데 25 OH 비타민 D가 대사가 돼서 1 25 OHD 그래가지고 이게 활성 비타민 D가 되는 건데요. 그 종합 비타민 먹으면 A, B, C, D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 비타민 중에 A와 E는 쌓인다고 했죠. 그래서 D도 마찬가지고 이 지용성은
계속 몸에 쌓이는 거라 종합 비타민에서 같이 섭취해 주면 안 좋아요. 이건 모자랄 때만 먹는 거고요. B, C는 이것도 물론 모자랄 때만 먹죠.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소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B, C,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을 섭취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먹는 건 틀렸죠. B를 먹거나 C를 먹거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면 뭐 피로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계속 몸에서 일어나는 만약에 틱이 있다 이렇게 막 눈꺼풀이 떨리잖아요. 그럼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피로하고 입술이 부르트고 하면 아연이나 뭐 비타민 그 중에도 6가 모자란 경우 있고 12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3대 영양소, 아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종이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지용성은 먹지 말고 수용성과 미네랄 중에 부족한 거는 보충해 주는 게 좋다. 그런데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칼슘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칼슘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1,500g에서 1,800g 드시라고 했죠.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하루 섭취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루 섭취량들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하루 섭취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 C 10g 정도, 그러니까 고려온단에서 나온 거 10개 먹어도 소변으로 다 나오죠. 그런데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타민 C의 부작용 중에. 그렇고요. B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고기에 많이 있고 계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해조류나 아니면은 그 생선 쪽에 많이 있고요. 칼슘은 아까 말씀드린 녹황색 채소와 치즈, 우유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뷔페에서 먹는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땡기는 음식들이 모자라는 거라 생각이 들고 너무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한 가지 뭐 삼각김밥만 먹거나 컵라면만 먹거나 하는데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여러 개를 섭취해야 성장에 유리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에도 아까 새는 장증후군 말씀드렸지만 가공육이나 가공식품에서 그런 새는 장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테스트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나중에 많은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들 검사해 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새는장 증후군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장의 질환뿐만이 아니라 면역계 질환 그리고 잘 밝혀지지 않은 과민성 대장 질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새는장 증후군은 꼭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에 대해서는 제가 늦게 와가지고 같이 있지를 못했는데요. 아까 당부하지수, 당지수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그런 당부하지수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을 많이 섭취를 하면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신 그 그림 1 단식 시간에 따른 저장된 영양소의 양,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루 이내에는 탄수화물이 다 소비가 되는데 옛날부터 원시인들이 그 지방 중에 갈색 지방이 있고 백색 지방이 있는데요. 갈색 지방은
그 추위에 적응하느라고 만든 게 브라운팻이고요. 백색 지방은 그 뱃살, 지방이 끼는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되는 게 하얀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하얀 지방이 많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운동을 할 때 그냥 한 20-30분 운동하고 운동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 강도가 세면 다행인데, 그냥 20-30분 대충 운동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오래 하면은 지방이 태워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태워지면서 위축이 되잖아요, 근육이. 근데 단식은 이렇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드리는데, 우리가 살을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 1시간 이상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그나마 지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면은 뭐 밥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 분들은 운동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제대로 운동하면 식욕이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해야 되느냐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면 식욕이 없을 때까지 고강도로 운동해라.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운동과 당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하나씩 쭉 검토해. 1시간 동안 열심히 걸어도 땀은 안 흘리면 말짱 꽝이에요. 효과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 사람들이 피로하다거나 아니면은 땀을 또 많이 흘린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그냥 보통 보면은 땀 많이 흘릴 때 보는 과도 없고 얼굴이 붉어진다고 해서 보는 과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의학과가 얼굴 붉어지고 또 땀 안 나거나 또 땀이 많이 나거나 하는 그런 불분명한 증상들, 잘 설명이 안 되는 증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얼굴 홍조를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다 이제 배제를 해요. 그런 건 어떤 과에서든지 하나는 뭐 산부인과에서 하는 검사도 있고 또 내분비내과에서 하는 검사도 있고 또 외과에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가정의학과에서 그런 세 가지 과 검사를 해서 얼굴 홍조를 일으키는 또는 땀이 안 나는 그런 땀이 안 나는 질환, 땀이 많이 나는 질환들은 한 5가지에서 6가지가 되는데 그런 거를 다 검사해서 그게 꽝이다. 그러면 다른 과들은 괜찮습니다 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정의학과에서는 다음 검사하는 게 뭐냐면 자율신경 검사를 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고 또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많이 활성화된 거고요. 땀 흘리다가도 금방 또 이제 땀을 흡수하고 이제 신진대사가 빠르고 자율신경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내려갔다고 또 이 균형을 찾죠. 근데 땀이 안 나는 사람들은 또 이게 고장 난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그래서 이 신경 검사를 하면 이제 시소라는 거는 이렇게 진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교감이 이렇게 무거우면은 또 땀나게 하는 그런 신경이 작용해서 평형을 잡는 건데 자율신경 검사에서 이 기능이 안 좋다 하면은 이거에 그 차가 없어요. 영어는 디퍼런스라고 그러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딱 하나 시켜요.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면 땀 많이 났던 사람들은 우선 여기 교감신경 뒤에 이거를 수술하라고 하는 외과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는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 땀이 더 많이 나요. 몸이 참 신기한 게 다른 데 보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하면은 손바닥에 더 땀 나고요. 얼굴에 땀 많이 난다고 해서 교감신경 절제를 하면 또 다른 데 또 등 다른 데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병리적인 건지 아닌 건지는 이런 검사를 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산소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은 이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차이가 많이 이렇게 그 시소, 진폭이 크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 검사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이 호르몬의 원료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호르몬 중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율신경과 호르몬은 서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율신경만 고장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율신경은 괜찮은데 이 호르몬 검사에서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를 못하거나 해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예, 아드레날린을 다른 말로 코티졸이라고 하는데요. 코티졸 분비가 아침에는 딱 그 동물을 잡으러 가고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코티졸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요.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준비했다가 점차 오후가 되면 떨어지는데,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게 아침에 적다거나 아니면 막 화날 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서 그 땀 삐질삐질 나고 이렇게 동공이 확대되고 그러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이제 명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또 활성화돼서 아드레날린을 적게 분비하게 하고 서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 그냥 얼굴 홍조나 땀 난다고 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되게 피로할 때 피로하다고 하는 사람들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할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고 당뇨도 있고 간이 안 좋을 때 많이 피로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빈혈 있을 때, 그리고 진짜 바이러스 때문에 피로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제가 중요한 거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한 수십여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하더라도 피로 검사에서 다 꽝이 나오면 자율신경 검사와 호르몬 검사와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그만 이런 안 좋은 점들을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교정시켜주면 피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사항 있으세요?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피로는 나뭇잎이고요. 그 다음에 피로를 일으키게 하는 그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뭐 당뇨, 갑상선 질환, 뭐 고혈압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이파리로 피로도 나타나고 얼굴 홍조도 나타나고 뭐 두통도 나타나고 또 설사도 나타나고 변비도 나타나는데, 이거에 다 원인이 되는 건 뿌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운동,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 그리고 환경 플러스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아까 스위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이런 운동과 식이를 통해서 영향을 주면 스위치가 켜지고, 이런 운동 식이요법을 잘못하면 유전자가 나쁜 거는 켜지고 좋은 건 꺼집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식이일기도 쓰게 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직업이 뭔지,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집안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는 이것까지 못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이건 최근에 한 10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한 분야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활동에서 식사일기 써오라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몇 시간 했는지, 땀 흘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당뇨 환자도 약을 줄이고, 혈압 환자도 짜게 먹지 않게 해가지고 혈압약도 안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당연히 운동으로만 고지혈증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단백질이나 당, 지방에 대한 것들을 배합을 잘 하게 해서 고지혈증 약도 끊게 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환자는 식이요법을 해서 그 암 극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질환은 환경과 유전과 식이 운동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환자와 같이 하는 활동이고,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죠. 약으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오십견 있다거나 아니면 목에 디스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를 씁니다. 여기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증상, 그러니까 그 근골격계의 아주 완쾌 시점이면요. 약을 처음에는 많이 줬을 때는 증상은 낮죠. 그럼 요 수준이죠. 그러면은 약을 많이 먹어서 증상이 경감이 됐을 때는 운동을 시킵니다. 여기 이 견관절 운동도 시키고 목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증상의 스코어가 100점 만점에 약을 먹었을 때 만약에 10점이다.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약을 또 줄입니다. 그냥 50%를 팍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10점이었던 게 또 여기 한번 한 70점으로 딱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60%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3개월 이상 된 만성 통증입니다. 대개 약을 100% 줘가지고 질병을 그러니까 근골격계 통증을 10%로 줄이면 아주 고유한 어깨의 문제거나 무릎의 문제이지만, 이거를 반 줄여가지고 증상이 확 올라간다 하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문제라는 게 무슨 정신병이 아니고,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여기 호르몬이죠? 호르몬과 이 신경을 잡아줘야지만 근골격계 통증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물론이고 무릎, 어깨, 두통까지 다 그런 통증들은 3개월 이상 되면 다 뇌의 어떤 그 과민한 통증을 지각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개월 이상 된 통증은 진통소염제라든가 아니면 진통제들을 막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런 약을 쓸지라도 요 조절을 하면서 증상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서 여기에다 플러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 그리고 말초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을 같이 써서 장기간 치료합니다. 3개월 이상의 통증은 3년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또 6개월을 치료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양한 질병들이 이런 그 환경과 또 아까 말씀드린, 이건 운동이죠, 이건. 약을 많이 먹인 다음에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운동의 범위가 너무 심해서 약으로도 컨트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그때는 시술을 합니다. 시술. 침을 맞는다거나 주사를 놓는다거나 또 맨 마지막에 수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 전에 이렇게 중추신경계 약을 써서 치유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이게 통증은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린 거는 다시 나오시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 아침 같은 데는 한 장을 못 썼는데 막 저려가지고 물려주지 못할 정도로 예. 통증을 잡혔는데, 그 저린 것도 그러면 통증의 일종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거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통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린 팅글링 센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통각은요, 어떤 압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센터죠. 센터는 근육을 만져보면 이게 막 굳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야지만 그 여기와 관련된 신경이 들어가 있는 세포들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저린 감각은요, 이 근육이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이렇게 앞통점이 아닌 딱딱해지는 점이 있으면 그 모계신경이 1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디스크 때문에 저린 것보다는 이게 주행하는 과정이 허리가 제일 그런데요. 허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발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걸 좌골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좌골신경통. 그래서 무릎이 여기가 저리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좌골신경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센터 있죠. 센터를 자극을 해주면 그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그 자리 저린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각을 유발하는 앞통점은 그냥 바로 공격을 하는데 이 그 저린 증상들은 근육이 여러 이제 이런 근육들이 굳어서 신경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왜 낑긴다고 하잖아요. 낑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손발이 저리다가 하면 혈액순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저린 증상이 하나는 신경이 낑겨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가 여기 얘기하는 자율신경이 활성화 안 돼서 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혈관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리고 아까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에 아까 지방세포도 있지만 단백질이 근육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신경의 영향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자율신경의 기능이 안 좋으면 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디스크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고 혈관도 아니고 신경이에요, 신경. 그래서 통각신경이나 뭐 이런 저린 증상들은 신경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 신경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쳐내가는 거죠. 이렇게 낑긴 근육들에 얽혀진 신경들을 쳐내가는 작업들을 잘 하면 그 통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IMS라고 이거를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는 전영준 집사님이 제일 잘하세요. IMS를 아주 세밀하게 해주면 그러면 통각점도 없애고 이런 저린 감각도 없애죠. 그런데 IMS 그리고 동양침 이것도 말초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IMS 그러니까 서양침이라고 얘기한 거, 인트라머스큘러 스티뮬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앞통점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육 아프신 분들은 앞통점이 딱 다 있어요. 그거를 자기 몸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돼요. 앞통점이 어디 있는지. 다른 분야로 좀 흘러간 것 같지만 그래도 장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게 뇌와 장이거든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꼭 장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음식물 또는 뭐 항문의 상태, 또 소장, 대장의 박테리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자율신경이나 호르몬과도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우리 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결론은 아까 여기 뿌리에 해당하는 식이요법과 운동과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9시 다. 네. 다른 질문. 예, 질문. 노가 음식을 즐겨 먹거든요. 네. 빵이나 국수 이런 거. 하루에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주실래요? 나중에. 그냥 아침에는 샌드위치 먹고요. 네. 그다음에 계란이나 사과 이런 거 띄워서 그냥 샌드위치 빵 두 쪽 해서 먹고 그리고
가능한 저녁은 밥 먹어 현미밥 먹어요. 현미밥 몇 그릇? 한 한 그릇. 그릇인데 공기는 되게 작은 공기, 양은 그리고 점심 때 어떨 때는 가끔 국수 먹을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있지만 국수 먹을 때 그 정도 먹어요. 근데 소화는 잘 돼요. 면 종류 음식이. 근데 이제 다른 뭐 한국 사람은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 안 맞다, 소화 안 된다, 또 가능한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또 살찐다, 밀가루 음식은. 근데 뭐 소화도 잘 되고 특별히 살도 안 찌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십시오. 밀가루 반 드시고 나머지 메밀로 드십시오. 메밀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하루에 뭐 두 끼 정도 면 음식, 밀가루 음식 뭐 괜찮은데요. 괜찮을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평균을 얘기하잖아요. 평균으로 얘기하면 밀가루는 피하는 게 좋다. 네. 한국인의 체질이 안 맞는데요. 아니면 왜냐면 서양인들은 뭐 하루 세 끼도 뭐 밀가루 음식 먹거든요. 그래도 당 오버로딩이 적은 뭐 통밀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네. 통밀빵 뭐 이런 거 먹으려고. 예, 메밀이나 호밀 이런 거 찾아서 드시면 되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50에서 60 정도는 탄수화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곡류나 아니면 밀가루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단백질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섭취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어르신들은 꼭 계란 한두 개는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막 피곤하고 막 감기 잘 걸리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하고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써 있던 것 중에 어르신이 60kg다 하면은 600g의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600g이면 한 근이죠. 네. 그래서 스테이크 하나를 먹으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죠. 아까 그 저기 나는 의사다에서 밥도 안 먹고. 그서는 일주일 600g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총 칼로리에 아까 35%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넘어지시잖아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95%에서 99% 흡수된다고 했죠. 아미노산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호르몬이나 아니면 세포 근육에 영향을 안 주어서 이 근육이 계속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스테이크 뭐 그 정도죠. 그냥 생선 또는 된장찌개, 뭐 청국장 이런 걸로 계속 골고루 해서 단백질 성분을 많이 섭취하라는 그런 의미지. 뭐 전체 몸무게의 뭐 10분의 1을 섭취하는 것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만큼의 샐러드도 같이 섭취해 줘야 돼요. 야채. 그때 뭐라고 그랬죠? 9접시는 먹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오이를 한 이만큼 담으면 이걸 한 접시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찻잔에 있는 이렇게 소복히 담은 그걸 한 접시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9접시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접시에서 9접시라고 하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9접시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먹다 5접시는 먹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구성마다 단백질과 그다음에 이 채소의 섭취량들을 다르게 해줍니다. 드레싱은 뭐 딱히 금할 건 없고 드레싱은 그냥 오일 앤 비니가 먹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초에다가 올리브 오일 한 거 있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비니가 앤 오일이라고 하나요? 오일 앤 비니가 그거를 드시는 게 낫고요. 어떤 분은 올리브 오일을 매일 마시면 안 되냐고 하는데 탈납니다. 탈나니까 조금씩 늘리거나 하는 건 괜찮고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올리브 같은 경우는 오일이 아니고 기름이 아니고 올리브 열매의 즙이다. 그래서 네. 많이 먹어도 괜찮다. 네. 어떤 셰프가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튀김할 때 올리브오일 좋다고 튀기거든요. 근데 비등점이 낮아서 올리브오일 쓰지 마시고요. 포도씨유 또는 뭐 있죠? 까먹었어요. 네, 카놀라유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나요? 아이들은 이제 성인은 60kg으로 해서 6대 9는 뭐 3대 X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예,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란 그 동그랑땡에 야채를 섞어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요. 상과 벌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달성하면 그 다음에 뭐 줄게.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들을 골고루 배합하면 그러면은 차차 늘려가면 좋죠. 근데 고깃집에 상추가 굉장히 더럽잖아요. 네. 차라리 김치를 먹으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제가 모유 이론으로 설명 계속 하는데요. 모유가 다이옥신 때문에 나쁘다고 했지만 다이옥신보다 먹는 게 낫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많이 있다고 생선 먹지 말자고 하는데 일부 다랑어라든가 참치 빼고는 생선 아직 아주 소중한 섭취원이에요. 고등어나 이런 오메가3 고등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요. 상추도 먹어야 됩니다. 상추에 농약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 좀 운동을 해야죠. 지역 로컬 푸드를 먹는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냥 돈이 없는데 집에서 키우면 되지. 집에서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걸 갖고 식당에 싸가지고 가야지. 근데 강사님 이건 제가 꼭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말대로 하지만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들은 따라하지 말라고 반대로 예,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이 되나요? 오늘 아침에 희한한 뉴스를 봤어요. CNN 어떤 104세 된 미국인 할머니가 예. 한 40년 전부터 그 닥터 페퍼라는 탄산음료 있죠. 그걸 하루에 3캔씩 마셨대요. 그랬는데 뭐 전혀 뭐 건강에 이상 없고 우리 할머니는 자기가 그걸 마셨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팽팽 진짜 할머니가 얼굴도 104세라고 도저히 안 웃겨질 정도로 주름살도 걸렸고 정정하더라고요. 일반하기 그죠? 그 특수 체질입니다. 왜 가끔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고 그런 거 보면 담배를 꼴촌데 뭐 백몇십 맞아 어떤 사람이 뭐 평생 라면만 먹었는데도 아주 뭐 물 많이 먹어도 뭐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그래서 한 30%에서 70% 정도를 유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첫 시간에 제가 쭉 그 글 쓴 거를 보시면은 유전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있군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게 아폴로가 달에 보낸 68년의 상황과 비슷해요.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느냐를 계속 연구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변이는 지금까지의 시대는 퍼블릭 헬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보고 담배 피지 말아라, 콜라 먹지 말아라인데 유전자의 그 코드가 다 밝혀지는 어떤 날에는 각각 A, B, C, D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그러고 맞춤형 유전자에 대한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저는 10년 이내에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지놈 분석이 옛날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홀지놈, 유전자, 전체 자기에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다 정선영 씨와 저는 90%가 똑같아요. 97%가 똑같아요. 3만 개의 유전자만 서로 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25,000개에서 3만 개 유전자 한 몇 시간이면 쫙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한 거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그 고유한 암호로 자기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의사한테 가져가서 보여줍니다.
그럼 그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식이와 운동과 환경에 대해서 같이 종합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제 이런 상담을 해주면 10년 이내에는 그럼 수명이 더 늘겠네. 수명이 뭐 120, 뭐 130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10년 전에 최근에 일본인가 어느 나라에서 아기한테서 뭐지 유전자 그 나쁜 질병 유전자 빼내서 맞춤형 아기 탄생이 가능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기형 유전자나 질병 유전자는 왜 영화 가타카 봤어요? 가타카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미래의 세상을 보면 사람한테서 그 나쁜 유전자만 다 빼내서 아주 또 우등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그런 뭐 성공했다 뭐 맞춤형 아기가 조만간 나올 거다. 근데 자연의 법칙은 나쁜 유전자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나쁜 유전자가 내 생각은 그러면 항상 그래야 돼. 아니, 그 어느 시기에는 좋은 유전자인데 그렇지. 어떤 시기에 나쁘게 쓰이는. 맞아요. 아무튼 우리 교인들은 그런 그 퍼스펙티브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딱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런 익스트림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서로 논의가 되니까 재밌네요. 유전자 이제 합치는 거.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 받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님 오늘 머리 짧게 깎고 오셨네요. 저는 뭐 예, 이거는 별로. 예. 태영이. 저 다음 주 발제인데 발제 자료 주세요. 뇌화장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예. 다음 시간에 뇌화장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여기 광화문에서 회의 끝나고 7시 반에 올 테니까 여기 128페이지부터 예, 복사하시면 돼요. 끝나고 128부터 152까지 아니 그냥 시간을 다음 주 7시 반부터. 그렇게 할까요? 예. 오늘은 진짜 안 똥꼬들이었어. 예. 그러니까 제목이 음식물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 좀 더